문학을 공부하는 방송 문학정독의 무수비입니다. 네, 저는 현대문학상 수상 소설집 2018년 작을 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김현수 작가님의 낯빛 검수룩한 조선 시인이란 소설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배경이 조선에서 그 광복 조선 시대라고 해야 되나? 여기 보면 새하얀 창으로 1937년이 또 1940년이 그렇게 지나갔다라는 문장이 나오거든요. 기행이 눈을 떴을 때 북행열차는 멈춰 있었고라는 함흥 뭐 이렇게 북한 지명들이 나오고 북한의 공산당 나오죠. 해가 바뀌어 기행은 이제 48세가 됐다. 근데 당에서 그 문화혁명이 일어났나? 하여튼 그래서 시골로 가라 그래요. 시 쓰는 사람, 문학하는 사람 시골로 가라. 거기서 일해라. 뭐 이런 지령이 내려져서 이제 기차를 타고 이동하는 중인 거예요. 근데 배경은 북한이지만 문학 얘기입니다. 문학 결국 문학론이랄까 소설론, 작가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추위의 시련보다 마음의 시련이 더 컸다고 하겠지요. 혁명적인 현실 속에서 벅찬 흥부를 느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의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인민 속에서 자기 위치를 찾는 것, 이것이 나의 과업이었습니다. 정신생활을 위주로 하는 작가가 노동체험을 통해 그것을 체득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는 말하지 않아도 다들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음. 문학신문의 주필은 뜻밖에도 기행에게 최근 완성된 삼지연 스키장을 돌아보고 오는 오체르크의 지필을 맡기며 이번에는 글을 쓸 때 동무가 알던 것을 죄다 버리라오. 문화이고 시고 뭐고 모두 버리고 난 뒤에 맑은 눈으로 삼지연을 바라보면 새롭게 보이는 게 있을 것이오. 그것에 대해 써보라오. 동무 말 맞다나 우리 지식인들은 말이 왜다. 인민 속에서 자기 위치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민 속에서 자기를 버리는 것도 중요하니까 라고 말했다. 읽다 보니 북한 말투가 나오네요. 신기한 일입니다. 지식인이라는 엉성한 토대를 고수하는 자, 보신주의와 소극성에 물들어 자꾸만 뒷걸음질 치는 자, 습관적인 비관으로 인해 낙관이 결여된 자 등등을 그는 버려야만 했다. 여기는 어떤 비유도 없었다. 그것들은 실제로 기행 안에서 소멸시켜야만 하는 자아들이었고 인민공화국과 노동당이 시인인 그에게 원하는 바였다. 기행은 삼지연 스키장에 관한 오체르크가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는 것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평양으로, 시인으로, 또 삶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그저 문단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글들을 떠올렸다. 그렇게 쓰는 건 하나도 어렵지 않았다. 다만 어려운 것은 그런저런 생각으로 잠은 점점 멀어졌다. 자, 분위기 딱 나오죠? 이런 소설입니다. 어,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문장들은 김현수 작가님의 고민을 반영하는 것 같아요. 작가로서의 고민, 어떻게 써야 하는가, 작가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그런 말을 하기에 이 1930년, 40년대의 북한, 공산당의 어떤 장점들, 어, 이런 배경이 참 좋은 영향을 준 거죠. 음, 공산당 사회주의라 다 나쁜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 을 사유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 이 배경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보면, 음, 쭉쭉 가서, 음,
어 이제 소련에서 어떤 사람이 시인이 왔죠. 근데 그 시인에게 이런 얘기를 해 줍니다, 주인공이. "둘은 잠시 빗소리 안에 있었다. 조선어로는 비를 어떻게 부르나요? 비. 비는 이렇게 길게 떨어지는 소리입니다. 그럼 바람과 바다는 어떻게 말합니까? 바람. 바람이라고 하면 이렇게 바람이입니다. 그리고 바다라고 하면 조선인들은 저절로 멀리 바라보게 됩니다. 바다는 멀리 바라보라는 소리입니다." 이런 인상적인 에피소드가 나오고 음 음 그리고 이런 말도 나오죠. 그 시선의 주인공은 눈빛인데 그중 기행은 어딜 가나 그 시선을 느끼고 있었다. 그 시선의 주인공은 안장도 없이 젓갈색 마리에 앉아 오른손으로는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 라고 적힌 붉은 깃발을 들고 왼손으로는 검지를 내밀어 기행을, 더 정확하게는 기행의 몸속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는 그 아래에 적힌 "동무는 천리만을 탔는가. 보수주의 소극성을 불사르라" 라는 문장으로 짐작할 수 있었다. 말탄 남자는 기행의 내면에 감춰진 보수주의와 소극성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이다. 음. 내부의 적을 말하는 사람은 언제나 권력자다. 권력은 지배 언어를 선점하는 자의 것이니 정치술과 문학은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다. 말탄 남자는 기행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내 안에는 그런 발걸음을 막아서는 온갖 낡고 보수적인 것, 소극적인 것, 침체적인 것이 없느냐고 묻고 있었다. 그건 일종의 교리문답과 같았다. 여기에는 없다라는 대답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리고 없다고 대답했다면 스스로 그 부재를 증명해야만 했다. 부재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음. 그리고 당 중앙위원회 편지가 채택됐는데 붉은색 표지 때문에 붉은 편지. 이건 지식인들도 보수주의와 소극성을 탈피하고 직접 생산 현장으로 뛰어들라는 지시가 담겨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인제 이 기행도 가게 된 겁니다. 음. 음 자네들 인제 여기도 이런 말이 나오죠. 거기서 자네도 잘 아는 니콜라이 티오노프를 만났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몇 해 전에 그 사람이 사과나무 묘목을 정원에 심었는데 여태 열매가 열리지 않더라는 것이. 그래서 티오노프가 사과나무들을 향해 일장 연설을 했다는구먼. 팔을 휘두르면서 "내가 열매가 속히 달리도록 너희들에게 과업을 주었으니 그걸 지키지 않을 시에는 가만두지 않겠다." 운운하면서 말이야. 그러면 사과나무들이 알아먹는단 말입니까? 자네들 시인들이 하는 짓이 꼭 그런 것이지 않아? 그런데 티오노프의 다음 말이 재미있었다네. 사과나무들이 아무런 대꾸도 없는 걸 보니 자기 말을 잘 접수했다고 그 사람은 생각했다네. 그러고는 득이양양해서 가만히 사과나무들을 바라보는데 어쩐 일인지 점차로 눈에 들어오는 것은 사과나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야. 그제야 열매를 맺지 못한 책임은 사과나무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걸. 그래서 지금까지 한 비판은 모두 자신의 자아에게 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야. 생각해 보게나 티오노프가 자기 자아를 앞에 세워두고 바라보는 모습을. 음, 자아 비판. 이번에 삼수에 가면 시간이 많을 테니 자신의 자아와 대면한 일이 어떻게 티오노프의 사과나무에 열매를 맺게 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게나. 음. 그러고 나서 병도는 문학신문에 주필했던 것과 똑같은 충고를 그에게 들려줬다. 시를 잊으라는 것, 그리고 문학을, 문자를, 생각을 잊으라는 것, 자기 자신을 잊으라는 것. 어떤 화두 같은 거죠. 이건 아마 김현수 작가님 본인의 화두일 테고, 문학하는 모든 사람들의 화두일 것이죠. 음. 어 좀 넘어가서 어 문과위원장은 기행이 묘사한 사냥은 자기 노력으로만 사는 평화적 사냥이라 약탈자들인 범과 곰이 쳐들어올 때 벼랑으로 차 굴리겠다는 정신을 발휘하지 못해
아동들을 제대로 교양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기행은 시의 언어 구조 속에 깃든 정신을 맛보기 위해서는 독자들도 스스로 정신을 운동시키지 않을 수 없는데 교양은 이 정신의 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분과위원장은 기행이 문학을 신비화시키고 있다고 재반박하며 그의 작품에는 어떠한 사상성이나 교양성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기행은 자신이 번역한 조선의 여름이 온다를 떠올렸다. 저녁이면 축축한 무거운 안개, 숨 넘어 슬며시 숨어버리고 저바로 희미한 동산 뒤로 거울 같은 달이 조용히 떠오른다. 낯빛 검수룩한 조선 시인들. 이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얘기를 하죠. 자네는 소련 여성 시인의 시를 번역해도 자기 시로 만들어 버리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는가? 당분간 동시고 뭐고 시 같은 거 쓰지 말고 번역에만 매진한다면 그럼 내가 어떻게 볼 여진이 있을 것 같아? 이게 문제라는 거죠. 시를 번역해도 자기 시로 만들어 버리는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글을 쓰는 것입니까? 당에서 쓰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가 소설을 쓰고 시를 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겪은 고난만으로도 부족하다는 건가? 전쟁이 끝나고 그다음 몇 해 동안 소설가로서 내가 제일 열심히 한 일이 뭔지 아는가? 그건 당에서 명단이 내려오면 거기 포함된 작가들의 작품을 문학 잡지에서 영원히 제거하는 일이었네. 앞으로 출판될 잡지들뿐만 아니라 과거에 출판된 잡지들에서도 그들의 흔적을 깨끗하게 치우는 거지. 한번 상상해 보게나. 이건 당이 명령할 때마다 사진첩을 꺼내 지난날의 사진들 속에서 어떤 사람의 모습을 오려내는 일과 비슷한 거야. 그 다음에 다른 명단이 내려오면 그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을 오려내고, 그 다음에는 또 뒤에 있던 사람을 잘라내는 것이. 그렇게 시간이 홀로 머는 날 그 사진첩을 들여다보면 후대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는가?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는 흔적만 보여주는 그 사진은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이런 교훈을 던지겠지. 작가에게는 말이야. 왜 글을 쓰느냐가 아니라 왜 글을 쓰지 못하는가? 라는 질문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당이 어떤 작가를 존재하게 하지는 못해. 그건 자네 말이 맞아. 당이 아무리 명령한다 한들 모든 인민들이 훌륭한 시와 소설을 쓸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어떤 작가를 부재하게 하는 일에 관한 당은 탕월하지. 그러므로 우리는 당의 입장을 존중해야만 하는 것이네. 자, 작가에게는 말이야, 왜 글을 쓰느냐가 아니라 왜 글을 쓰지 못하는가? 라는 질문이 훨씬 더 중요하다. 어떤 작가를 부재하게 만드는 일에 관한 당은 탁월하지. 인상적이죠. 그렇다면 만약 어떤 시인이 시를 쓰되 그 시를 발표하지 않는다면 그는 존재하는 것입니까? 부재하는 것입니까? 얼빠진 소리야. 시를 쓴다고 한들 그 시를 어디에다 감춰둔단 말인가? 당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볼 텐데. 지금도 몰래 시를 쓰는 모양인데 삼수에 가서 뼛속까지 개조되기를 바라겠네. 자네가 사회주의적 인간으로 거듭나면 그때 내가 다시 평양으로 부르겠네. 이런 말을 들은 거죠. 음, 나는 1924년에 태어났고 내가 태어난 세상은 늘 전쟁 중이었어요. 그 세상에는 늘 나보다 먼저 죽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 죽음들을 볼 때마다 나는 책임감을 느껴요. 그들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따져 봐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삶에 대해서 말할 수 있나요? 전쟁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평화를, 상처를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회복을 노래할 수 있나요? 당신 안에서 조선어 단어들이 죽어가고 있다면 그 죽음에 당신은 책임감을 느껴야만 해요. 매일매일 그 단어들을 맹렬하게 생각해야만 해요. 세수를 하듯이 꼬박꼬박. 이 문단도 핵심적인 문단이죠. 중요합니다. 주제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음, 좋은 소설입니다. 어떤 화두를 던지고 있어요. 낯빛 검수룩한 조선 시인 김현서 작가님의 작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김희선 작가님의 골든에이지. 이 소설은 몰입도, 집중력이 어마어마합니다. SF적 상상력을 발휘한 건데,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고 끝까지 쫙 읽어 나갔어요. 어,
되게 독특한 소설인데 음 이 열쇠 수리공 할아버지가 어느 날 사라진 거죠. 늙은 열쇠 수리공. 근데 알고 보니까 여행을 떠난 줄 알았는데 죽임을 당했더라. 누가 죽였냐? 살해당한 줄 알았는데 본인이 제 발로 찾아갔던 것이고 그 탈곡기랄까? 그 분쇄기에 스스로 들어가서 몸을 갈았던 것인데 어떤 책을 읽고 그렇게 결정을 내린 거예요. 어떤 물리학자가 그 책에 어떤 물리 이론을 쓴 거죠. 이 세상은 결국 우주에 새겨진 어떤 문양들이 투영돼서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3 차원으로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이 3 차원은 2D, 3D는 2D의 반영이다. 그래서 그 벽면에 그러니까 우주라는 그 거대한 구를 상상하시면 편할 텐데 구에 새겨진 어떤 문양들 이 현재의 우리 모습들을 냈다. 홀로그램처럼. 홀로그램 우주론이죠 나름. 그런 책을 본 거예요. 근데 그걸 읽고 이 할아버지는 "야 그러면 나는 어떤 특정한 순간에 영원히 살고 싶다." 그래서 그거를 벽면에 막 무장을 새기면 그 할아버지는 그 속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의 조건은 자기가 그 새겨지는 그 문양에 자기의 피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갈아서 화가에게 그 그림을 그려 달라고 요청하고 그런 게 인제 사건의 전말입니다. 근데 그게 첫 장면이 나와요. 이 소설의 첫 장면에 어 이 손자가 "할아버지 나 없는 동안 밥 잘 먹고 있어. 기념품 사 올게." 그러고 나간 거죠. 근데 이게 무한히 반복되는 상황. 이런 겁니다. 근데 이 소설을 읽으시면 정말, 정말 탁월할 거예요.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 읽어 보시면 깜짝깜짝 놀랄 겁니다. 반전에 반전에 반전. 이랄까. 어. 이야기의 전말이 하나씩 하나씩 밝혀지는. 음.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건 모두 김상욱 씨가 원해서 이루어진 일이니까요. 그래요. 김상욱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정말입니다. 내가 그를 죽인 게 아니라고요. 그는 죽기 전에 그 모든 걸 계획했고 말도 안 된다고 끝까지 거절하던 나에게 거의 매일 찾아와 간절하게 졸랐어요. 제발 자기 자신을 이용해 그림을 그려 달라고. 뭐 이런 문장들이 중간에 있죠. 스토리가 중요한 소설, 전반적인 큰 그림을 진실을 찾아가는 소설인데 엄청납니다. 음. 재밌는 과학 이론이 나오고 홀로그램 우주론. 근데 이 소설이 또 감동적인 게 이 몰입도가 최고였고 근데 결국 인제 이런 SF적인 상상력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는가. "만약 가능하다면 자네 어느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가? 자네의 골든 에이지." 그게 언제냐 말일세. 제목이죠. 골든 에이지. 영원히 반복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자기만의 인공 우주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을 테니까 나오죠. 근데 왜 할아버지는 그 시점을 택했는가? 열쇠 수리공. 어 근데 재밌는 인제 여기서 의미가 나와요. 거기 막바지에 가면 할아버지가 택한 시점이 언제냐면 "2014년 4월 15일 오후로 가고 싶네. 거기서 더 이상 시간이 흘러가지 않도록 만들어 주기나 부탁이야." 어 그날 그러니까 2014년 4월 15일 이후로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어. 배와 함께 깊고 깊은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지. 그래, 그 많은 아이들, 그 사람들 모두 다 2014년 4월이라고요? 세월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나오죠. "저 아까 말한 그 날짜 적어 주시겠어요? 배와 사람들, 내가 모르고 있는 게 뭔지, 그리고 우리가 망각해 가고 있는 것이 뭔지 알고 싶어서요." 이 소설의 배경은 203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소설은 결국 세월호를 얘기하기 위해서 쓰여진 소설이고 마지막이야 진실이 밝혀지죠.
타임리프물의 변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무한히 반복되는 그 시간대인 거죠.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에 가면 어떤 한 대 맞은 것처럼 전율이 일었어요. 저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살아왔던 시간대이죠. 광주 5.18 이라든지 어떤 빚이랄까 채무랄까 모든 이들의 트라우마, 한국인이라면 갖고 있을 그 시간, 그 사건, 그 참사인 거죠. 이태원 참사도 그럴 테고 세월호 4.16 세월호 참사도 그럴 테고 저한테 그래서 오래된 화두, 어쩌면 영원한 화두이죠. 가슴속에 품고 살아갈. 그러면 이 4.16을 어떻게 소설화 혹은 뭐 영화화, 웹툰화, 예술화할 수 있을까?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그중에 어떤 하나의 해답을 본 거예요. 정말 잘 쓰여진 소설이 할 수 있는 해답을 본 거죠. 역사적 사건을 소설로 쓴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고 음 자칫 그냥 교훈적인 것으로 아니면 주장이 강한 것으로 끝날 수도 있는데 정말 잘 썼다. 이 할아버지의 심정이 느껴지잖아요, 그 간절함. 오죽했으면 자기의 몸을 분쇄기로 갈아서 물감을 만들어서 화가에게 벽에 문양을 그려 놓고 영원한 그 시간대를 살고 싶어 했을까. 4월 15 일을 말이죠. 이 간절함, 애절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좋은 설정, 좋은 스토리. '세월호를 주제로 이렇게 쓸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묵 먹먹해지네요. 먹먹. 좋았고 그래서 좋았고 그다음에 박민정 작가님의 세실주의인데 이 작품은 이미 젊은 작가상 할 때 읽었어요, 저희가. 다시 읽어도 좋은 작품이죠. 제이와 주의와 세실 세 여성의 이야기인데 뭐 페미니즘적인 맥락으로 봐도 좋고 아니면 사회 비판적인 세대 비판적인 이야기로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세 주인공들은 세속의 나름 자본주의사에 찌들어 있고 그곳에서 나름 살아가고 있고 한편으로 또 거기서 부당한 대우를 주의가 받으면서 성추행이랄까 그런 것들을 미국에서 겪으면서 어 돌아보게 되죠. 이런 현실에 대해서 여성적인 시선으로. 참 좋은 소설입니다. 정말 잘 쓰여진 소설이에요. 주위에 주위는 또 화장품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고 외모 관련된 세실은 또 일본인 여성이고 이게 세 여자가 엮이는 이 구도도 좋고요. 이건 전반적으로 정말 잘 쓰여진 소설입니다. 어 완성도 높은 소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이는 미국에 사는 친구인데 그 세 여자가 맞물리죠. 제이를 주인은 부당하게 제이한테 좀 억울함 당했다 생각하고 전적으로 믿으면서도 또 당했다는 생각. 주이가 또 세실한테 고대로 해 주는 세실을 도와주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그죠. 그런 게 있죠. 그 음 관계의 또 맞물림. 그 주이는 미국에서 마르디그라 참회의 화요일 뉴올리언스에서 어 그 축제라고 하는데 사순절 시작되기 전에 마음껏 먹고 즐기는 날 이때에 제이와 헤어진 순간에
남자들이 "Show your tits. show your tits." "너의 가슴을 보여줘." 이렇게. 축제 문화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어떤 여성은 가슴을 보여주고 내 주인은 그거에 되게 막 당황하고 억눌린, 그 동영상을 누가 찍어 올린 거죠. 영상을 지워야 되는데. 이게 성추행의 경험, 그런 겁니다. 마르디그라. 이 참회의 화요일, 그다음에 재의 수요일이 온다고 하는데, 이것도 되게 상징적이죠. 음. 그리고 인제 이 사건 이후에 명동의 주주하우스에 일하는 주희와 세실. 세실은 음 주희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달라고 하고, 그러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이제 우정의 관계가, 세실은 윤호의 팬이에요. 한국에 오고 자본주의에 인제 철저하게 맞물려 있는. 그 근데 이 화장품 기업이 인제 일본의 전범 기업도 나오기도 하고, 세실의 할머니, 고조 할머니가 세일러문의 그 모델이 됐던 어 이마이 사쿠라코 할머니인데, 히메유리 학도대, 히메유리 학도대는 여기 나오죠. 1945년 오키나와 전투에서 미군의 공격을 받기 전에 여학생들을 인솔해서 명예롭게 자결하신 우리 할머니. 사쿠라코 할머니의 군대 히메유리 학도대를 기억하는 탑임 말입니다. 사쿠라코 할머니는 지금 야스쿠니 신사에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 종군 간호부 역할을 하다 죽어간 여고생 부대가 히메유리 학도대다. 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불편하죠. 근데 이거에 대한 세실이 엮여 있고, 근데 마지막 장면도 상징적이에요. 어 이 명동에서 시위가, 이제 위안부 시위가 있는데 세실은 아무것도 모르고 거기로 들어가죠. "주인은 세실을 속인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세실, 당신의 할머니와 여기서 말하는 피해자 할머니들은 조금 달라요. 세실의 할머니는 야스쿠니 신사에 있다면서요." 그런 말을 세실에게는 결코 할 수 없었고 주인은 조금 참담해졌다. "세실상 다른 길로 갈까요?" 주인은 세실에게 진지하게 물었고 세실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그냥 가요." 주인은 순간 뉴올리언스의 펍에 앉아 있던 자신이 떠올랐다. 그런 거죠. 마지막 문장. "행렬은 어느덧 소녀상 근처에 도착했고 세실은 동상의 의미를 몰랐다." 아, 정말 강렬한 작품. 잘 쓰여졌어요, 모든 면에서. 그다음엔 조혜진 작가님의 흩어지는 구름인데, 이 작품은 영화 감독을 꿈꾸는 두 부부의 이야기, 꿈꿨던 두 부부의 꿈이 어떻게 좌절되는가, 그런 소설이에요. 그래서 남동생의 전화를 받고 속초로 가는 그런 과정도 나오고, 이 작품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 좋은 작품이지만 또 읽는 사람마다 와닿는 부분이 다르죠. 넘어가고, 최현 작가님의 울음소리. 네. 울음소리. 이 작품은 음 은퇴한 영업부장으로 은퇴했죠. 그녀. 은퇴한 삶을 살려고 하는데, 뭐 전반부는 되게 평온해요. 명랑하고 좋은데, 사건이 안 일어나면 소설이 아니니까 갑자기 울음소리가 들려온 거죠. 어 정체 모를 먹구름 불청객. 인제 울음소리. 누군가 울고 있는 거야, 밖에서.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이웃집이라 해야 되나? 이웃동의 어떤 여자가 울고 있는. 산책하다가 그 여자를 마주치죠. 정자에서 거의 넋을 놓은 채 울고 있는. 여인은 할머니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녀 자신보다 젊어 보였다. 행색이 할머니였다.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음. 여인의 목에는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제법 큰 글자로 새긴 주소와 전화번호가 있죠. 뭔가 어떤 슬픈 일이 있어서 밤마다 우는 것 같아, 이 여자가. "미친 여자."라고
인제 부르기도 하고. 근데 동네 사람들이 그 여자 여인이 울면 막 그 집 앞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그런 여인이에요. 가족들이 번갈아 가면서 돌보고. 근데 이 여인을 보면서 네 이 주인공은 과거에 학교의 친구가 떠올랐죠. 제이가 떠올랐습니다. 참 이상한 아이였다. 제이는 모든 일은 장난으로 시작되었다. 왜 그 장난의 대상이 제이였는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어쩌다 그것이 제이였고 그 대상이 제이였기 때문에 그것은 소리 없는 긴 전쟁이 되었다. 병에 담은 벌레들을 가방 속에 쏟아 넣는다거나 체육복을 감추어 궁지에 빠지게 하고 교재 몇 장에 낙서가 그려지고 책을 뭉텅이로 찢어 넣는 유치한 장난은 우연처럼 시작되었다. 전 반의 모든 학생들이 제이를 괴롭혔던 장난이라고 했지만 근데 특이한 게 제이는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어떤 반응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애들은 계속 괴롭히고 그랬던 거예요. 안 좋은 소문이 나고 제이에 대해서. 근데 제이를 위해서 유년의 친구였던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음 근데 제이의 집에 마지막으로 가죠. 가는데 제이가 집에서 우는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정말 우는 소리를 들어요. 음. 제의가 없는 그 1 년을 상상하기 어려웠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늘 변화없이 동일한 무의미한 시간이 반복되던 그때 모든 것이 시큰둥하고 세상이 조금씩 무섭고 크게 보이기 시작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손끝으로 흔들며 잡아보라고 유혹하는 세상의 드라마들 그 어느 하나 그들의 것일 수 없음을 막연하게 알아차릴 그즈음 아이들 모두는 제이 같은 사람이 필요했다. 어쩌면 제이도 때로는 폭도가 되는 반 아이들이 필요했을까? 이상한 것은 그 당시의 반 아이들의 어느 얼굴 하나, 어느 이름 하나 그녀의 기억에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 당시 반에는 마치 그녀와 제이만 있었던 것처럼 말이다. 음. 그래서 제이의 집에 가는데 그녀가 그때 제이의 집에서 흘러나오는 그 울음소리는 밖에 걸음을 멈추고 서 있는 그녀에게도 들릴 만큼 컸고 애달팠다.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울림이 있지만 앳된 음색을 띤 그 울음소리는 그녀의 마음속에 이상한 평안함을 주었다. "그래 울어라 제이야. 실컷 울어." 불이 꺼진 빈집에서 울려오는 울음소리는 기이하지도 무섭지도 않았다. 그녀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제이의 울음소리를 들어주는 것뿐이었다. 그녀는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다. 그랬던 기억이 난 거죠. 이 제이 기억이 학창 시절에. 방황하고만 살았던 참고 있었던 제이가 학교에선 그냥 견디고 있었는데 집에서 그토록 울었다. 제이는 날마다 울었겠죠. 근데 그 제이가 떠오른 거예요. 이 밤마다 울음 울음을 우는 이 여인을 만나고 나서 음 짠해지는 소설입니다. 날이 저물어 정자 여인이 일어서면 정자 여인은 우는 여인이죠. 그녀도 일어설 것이다. 여인이 거부하지 않으면 그녀와 같이 숲을 내려와 그녀의 동생이 사는 집까지 바래다 줄 것이다. 여인만큼 천천히 걷는 것을 배울 것이다. 여인이 멈추면 그녀도 멈추어 기다려 주리라. 최소한 앞으로 8 일간은 이렇게 지나갈 것이다. 그다음에는 우선 그녀는 산책객으로 무장하고 전날보다 훨씬 익숙한 숲길로 접어들었다. 이런 소설입니다. 좋은 소설이죠. 집단 괴롭힘에 대한 울음소리를 형성화했죠. 그 울분을. 그다음에 역대 수상작과 최근작에 세 작품 실렸는데 다시 쟁쟁한 분들이라 김금희 작가님의 오직 한 사람의 차지인데 이거는 출판업을 했었던 어떤 사장의 이야기. 근데 망했죠.
책을 몇 권 내고 망했는데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내의 그 장인어른과의 그 대화도 나오고 자기 책에 재고로 쌓인 거를 장인어른이 닭갈비를 하니까 닭갈비집 거기에 지금 안 돌리고 있는 그 거대한 냉동고에 보관하러 간 거죠, 그 책들을. 책들을 버리기도 불태우기도 그래서 일단 보관하러 간 거죠. 그 중간에 넷네라는 스웨덴인인가 책 그 자기 출판사에서 낸 책 두 권을 이거를 파본이라 바꿔 달라고. 근데 교환이 아니라 환불이었다. 이렇게 요구를 하죠. 음. 넷네와 엮인 이야기. 근데 확실히 김금희 작가님은 인물을 형성하는 데 탁월하세요. 인물을 이렇게 잘 다루는 작가님이 또 이장욱 작가님. 특이한 인물에 대한 소설을 잘 쓰시죠. 김금희 작가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두 분이 좀 달라요, 결이. 김금희 작가님과 이장욱 작가님 인물을 잘 다루는 작가님들이다. 좋은 소설입니다. 음. 그리고 김인숙 작가님의 아주 사소한 히어로의 특별한 쓸쓸함인데 저는 좀 약간 갸우뚱했어요. 문장이 저의 취향이 아니었다. 음. 이건 뭐 저의 취향 문제니까요. 어 김인숙 작가님의 이 문장은 그러니까 이 소설의 문장은 좀 가벼운 느낌이 들었어요. 여기 나오는 다른 작가님들의 문장은 다 좋았는데 왜 왜 와닿지 않을까? 그냥 가볍게만 느껴졌던 문장들? 음 그랬습니다. 어 결국은 인제 모두가 히어로다. 출퇴근하는 그런 메시지인데 메시지는 분명하죠. 근데 소설 전체가 그냥 약간 가볍게 느껴지는 음. 그다음에 편혜영 작가님의 개의 밤. 개의 밤은 편혜영 작가님도 정말 잘 쓰세요. "개들이 너무 짖지 않는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데 이게 하나의 메타포 화두처럼 이 소설 전반을 지배하고 있죠. "개들이 너무 짖지 않는다." 어떤 사건이 불합리한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개들이 짖질 않아요. 그게 계속 끈질기게 나옵니다. "개는 왜 짖지 않는가? 개들은 짖지 않았다." 어 어떤 어떤 집에서 어떤 아들이 부모님을 때리고 부모님이 또 피 흘리면서 쓰러져도 개가 짖지 않는다. 개들을 많이 키우는 동네였거든요. 왜 짖지 않는가? 그리고 이 아내의 남동생이 폭행을 하죠. 폭행 사건. 그것도 중요하게 나오고 처남이라고 나오는데 그런 그리고 이 주인공의 소설의 주인공 김은 이제 장인의 도움으로 낙하산 채용이 됐는데 그래서 회사에서도 왕따를 당하죠. 이런 얘기들. 그리고 이 김이 하는 일은 매상무라고 해서 회사 인사부인데 어떤 사고가 나면 현장에 사고 나면 그걸 수습하는 다 찾아가서 수습하는 피해자 가족 만나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참 안쓰럽죠. 그 어느 집에 찾아갔는데 개가 노모에게 안겨 있는데 근데 여기서도 개는 짖지 않는다. 이런 소설입니다. 일단 다 봤어요. 봤는데 아우 진짜 매주 읽는데 급급하다는 말이 적당한 것 같고 그래도 좋아요. 이런 상태 자체가. 음. 일단은 읽고 있는데 요번엔 또 이번 주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읽는 것도 좋지만 이제 써야 될 때가 아닌가. 써야 될 때가 아닌가. 결국은 이제 쓰는 게 핵심인데요. 관건인데
써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